안녕하십니까. 가축육종학 윤용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서울시 9급 가축육종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축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 가축의 야생 성질을 극대화한다. 이 야생 성질을 극대화한다. 이 부분이 잘못 표기된 부분입니다. 육종이라는 것은 가축을 순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형질 혹은 양적 질적인 형질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육종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생을 순화시키는 목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 표현되었습니다. 2번 가축의 유전적 소질을 개선하여 생산 능력을 높인다. 이거 양적 변형이죠. 가축과 반려동물 차이를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한쪽은 생산성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고 반려동물은 생산성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가축 육종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 생산 능력 증대가 되겠습니다. 3번 C가축, 종축이죠. C가축의 생산과 교배 등에 관여한다. 맞습니다. 보통 종축 해서 종모, 종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모는 수컷 모자니까 이것은 수컷을 나타낼 것이고 종빈은 암컷 빈자니까 암컷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수컷과 암컷의 비율이 50대 50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해내는 쪽은 암컷이기 때문에 암컷의 육종 개량이 조금 더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4번 가축의 유전 능력을 개량하기 위한 육종 계획이 필요하다. 필요하지요. 능력을 개발하는데 단지 생산자 수만 늘릴 것이냐 아니면 생산자 수와 예를 들어 육질 혹은 기능성 물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잡고 추진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비대립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유전하면서 기능상 협동적으로 여기 있죠. 기능상 협동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에게는 없는 새로운 특정 형질을 나타내도록 하는 유전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2개 이상의 유전자 여기를 체크하십니다. 그러면 이 체크된 부분을 보시면 2개 이상이니까 중복, 상위도 상하가 있을 거니까 보족, 보충이니까 있을 겁니다. 복대립 다 1, 2, 3, 4번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2개의 유전자가 다음을 보시면 독립적으로 유전하면서 기능상 협동적으로 이 단어가 나왔죠.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문제나 축산 기사 이쪽 문제를 보시면 이 단어에 따른 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 정리를 풀어놓은 것이고 아래는 이제 용어에 대한 그 용어 자체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는 거죠. 그러면 보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 상위, 보족 유전자, 복대립 유전자. 그래서 보족 유전자 되겠습니다. 보족 유전자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나요? 닭의 벼슬 형태, 호두간이죠. 호두간 이런 것들입니다. 9대 3대 3대 1 비율에서 이제 호두간이 나오는 그런 유전자를 얘기를 합니다. 혹은 토끼의 야생 모색 그런 것들이 다 보족 유전자에 포함이 됩니다. 3번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 상태에 있는 집단에서 어떤 유전자 좌위에 있는 대립 유전자 B와 이 우성이죠. 대문자 B와 소문자 B가 각각의 P와 Q의 빈도를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B 유전자 빈도, 우성 유전자 빈도 P가 0.8, 그 다음에 열성 유전자 빈도가 0.2이고 근교 계수가 0.5라고 할 때 이 집단에서 근친 교배 후 이형 접합체 빈도를 계산하는 값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형 접합체 B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시면 이 문제 풀 수 있지요. 이 공식은 2 곱하기 우성, 열성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전학에서 육종학에서 유전을 포함한 육종학에서 나오는 계산식은 매해 한 3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3문제 내지 5문제 사이에서 그 계산식이 증감이 되곤 하는데 일단 나오는 식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산기사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기로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외워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 곱하기 B가 얼마였나요? 0.8, 0.8이었죠. 0.8 곱하기 0.2 그냥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32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근교계수 0.5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어진 그 식을 볼 때 저 숫자가 어딘가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 구해놓고 여기다가 0.5로 곱해버리면 0.16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구한 공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보고 계시는 이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느 집단에서 관찰된 전체 유전자 자리의 개수가 6이고 다형성을 띠는 유전자 자리 개수가 3이면 이 집단 내 유전적 다형성의 비율은 이렇게 나와 있죠. 비율, 그럼 100%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유전자 자리 개수가 6이고 다형성이 3이면 실질적으로 2분의 1이죠. 이 2분의 1을 비율로 나타내면 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DNA는 전사를 통해 RNA를 합성하게 된다. 그죠? DNA가 RNA로 가서 메신저 RNA를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죠. 여기에서 트랜스 RNA가 작용을 하고 메신저 RNA가 그 다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봤거든요. 이 부분이죠. 1번. 전사는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수행된다 하는데 전사는 DNA 중합 효소가 아니라 이 R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수행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전사가 일어날 때 DNA의 TGCA는 각각 새롭게 합성되는 RNA의 T가 우라실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이 세 가지는 그대로 오고 이제 티민만 우라실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여기서 보시면 CG A와 T 다시 하겠습니다. 30분 16초 30분 31초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DNA는 전사를 통해 RNA를 합성하게 된다. 전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DNA가 RNA로 합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트랜스 RNA의 역할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 RNA의 역할을 받겠습니다. 전사는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랬죠. 1번이 DNA 중합 효소가 아니라 RNA의 중합 효소에서 합성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사가 일어날 때 DNA의 티민,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이거는 맞죠. DNA 네 염기요. 각각 새롭게 합성되는 RNA에 여기서 틀린 것은 티민이 우라실로 바뀌는 거죠. 나머지는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은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A와 T가 G와 C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되는데 RNA가 되면 T 대신 여기에 우라실이 마주보게 됩니다. 3번 전사 과정에서 새롭게 합성되는 RNA는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된다. 맞는 얘기죠. 전사는 DNA 한쪽 가닥을 주형으로 일어난다. 자, 한쪽 가닥을 여기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변형이 된다 그러면 이 한쪽 가닥이 양쪽 가닥을 이라고 변형돼서 다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쪽 가닥을 주형을 한다. 이것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형질 중 성격이 가장 다른 것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질 그러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셔야 되냐면 뭐 여러 가지 형질이 있겠죠. 일단 증체량, 닭의 변 모양, 닭의 산란수, 젖수의 비유량 이 네 가지를 놓고 보니까 나머지 세 가지는 세 형질은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죠. 하나는 숫자 표시가 불가능하죠. 증체량 표시할 수 있죠. 산란수, 비유량, 수량이죠. 수량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그것을 양적 형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닭의 변 모양은 표시할 수 없죠. 숫자로. 그러니까 여기서 질적 형질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했으니까 2번 닭의 볕 모양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 근친교배의 유전적 효과 및 이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 여기 체크를 해 놓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는 뭐예요? 근친교배죠. 1번 특정 형질의 유전자가 고정된다. 맞는 설명이죠. 근친교배라는 것은 계속 닮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특정 형질을 계속 닮아나가는 거죠. 2번 유전자 동형접합성이 증가합니다. 근친교배, 동형접합성이죠. 1번과 2번은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네.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많을수록 근친교배가 강한 거죠. 3번 불량 열성 유전자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근친교배에는 3번 맞습니다. 이
7번 문제에 주의할 사항이 이 3번입니다. 열성 유전자 제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근친교배. 흔히 근친교배라고 하면 나타나는 형질이 폐사가 많이 일어난다든지 기형이 일어나든지 이런 부정적인 면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다른 긍정적인 면을 하나 선택하라 하면 이 3번입니다. 이 3번의 지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이형 잡합체 빈도가 증가한다. 그랬죠. 자, 이 7번 문제는요, 여러분, 사지선다라기보다는 이지선다 문제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축산기사 공무원 시험에 보시면요, 지문, 네 지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지문이 서로 상충되는 지문들이 간혹 이렇게 발견됩니다. 빈도가 작지 않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2번은 동형 접합성의 증가와 4번의 이형 접합체 빈도의 증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1번, 3번을 몰라도 2번 아니면 4번일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지선다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점수를 받기에는 매우 좋은 그런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근친교배, 동형 접합체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형 접합체 빈도는 감소하죠. 양팔저울의 개념에서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한쪽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기는 여기 밑에 있죠. 멘델의 법칙 양성잡종 유전 양식에 의해서 F1 간의 교배에 의해 얻어진 닭 160수의 폐연형 관측치입니다. 장미관 백색이 87, 흑색이 31, 단관이 30, 단관 흑색이 12, 전부 이렇게 160이 된 겁니다. 계산된 카이 작성값인 0.53을 획득할 이 부분이죠. 카이 작성값으로 통계값을 구한 값입니다. 최종 통계값이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유도를 알아야 하는데 이 검정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도 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번 연도 2020년도 문제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면 이거는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통계학 문제거든요. 유전 육종학에서는 이 통계를 논하지 않으면 육종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통계학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숫자를 복잡하게 주어졌죠. 가장 이번 연도에 복잡한 예문을 제시한 것이 이제 8번인데 물어본 거는 자유도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수치 있죠? 87, 31, 30, 12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어렵게 나오려면 이 0.53 카이 자승 값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으면 이거 굉장히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카이 자승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시간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공무원은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카이 자승값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저걸 구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없이 못 구합니다. 그래서 자유도 값을 물어봤어요. 자유도 값은 뭐 카이 자승값뿐만 아니라 농업 통계학에서는 n-1입니다. 요 df가 자유도 값을 표기하거든요. df, 그러니까 degree of freedom을 약칭해서 df라고 합니다. 구하는 공식은 n-1입니다. 이 n은 뭐냐면 관측치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관측을 몇 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 했죠. 네 번에서 1을 빼면 4에서 1을 빼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도 값은 3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놓은 겁니다. 9번. 가축계량에 쓰이는 교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시합니다. 가축계량 먼저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1. 가축계량의 교배법으로는 크게 순종교배와 잡종교배가 있다. 맞죠? 순종교배 있습니다. 근친교배, 이계교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잡종교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번. 순종교배는 서로 다른 품종에 속하는 개체 간의 교배를 의미한다. 자, 여기서 용어를 보시면요. 금방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순종교배, 그러면 순수한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물질이 섞이지 않았다 하는 거죠. 혼종, 잡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종교배면 서로 다른 품종을 교배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리는 뭐예요? 잡종교배를 설명한 거죠. 이번은 잡종교배입니다. 서로 다르다, 잡종교배.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잡종교배에는 품종 간 교배도 있고 계통 간 교배도 있습니다. 4번. 근친교배에는 전형매, 반형매 간 교배 등이 해당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전형매 0.25 그죠? 여러분들 이거 또 항상 외워두는 거잖아요. 이제 반형매 0.125. 10번. 교착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봤습니다. 교착가. 어떤 과목이든지 그 과목에서 피해갈 수 없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기본 용어들. 그러니까 육종학이니까 당연히 육종에 대한 DNA에 대한 기본 지식, 그 다음에 교착가, 육종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발 강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육종학은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딱 잡고 공부를 하시면 사양학보다는 조금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1번. 교차형의 빈도를 말한다. 교착가 맞죠? 여기 아예 친절하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교차율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차형의 빈도죠. 2번. 유전자 간 연관의 강도를 표시하는 값이다. 3번. 강한 연관을 완전 연관 또는 연관 불균형이라고 한다. 4번. 양성 잡종의 검정 교배에서 교차형 개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교착가는 5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교착가는 제가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용어 중에 그 용어 설명을 이제 지문마다 약간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4번인 경우에는요. 교착가의 범위를 여러분들을 외워두셨어야 합니다. 사실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오던 이 문제가 둘 중에 한 문제가 번갈아가면서 나올 겁니다. 이 교착가의 범위는 0 내지 50이죠. 0 내지 5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범위는 0에서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0에서 50입니다.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면 50은 최고의 수치죠. 그러니까 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0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착가의 범위는 0에서 50이다. 유일하게 이것만 다르게 표현합니다. 11번. 가축의 성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성염색체라는 것을 보시면 먼저 떠오르실 것이 포유류와 조류의 성염색체의 접합 형태가 틀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유류는 일반적으로 XX, XY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XY가 수컷이죠. XX가 암컷이 되겠습니다. 조류는 포유류와 정반대의 개념이다. 근데 표시는 ZW로 한다. 그래서 ZZ, ZW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형 같은 알파벳이 아니죠. 그 다르죠. 알파벳. 이형 접합체죠. 동형 같은 알파벳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가축의 성 결정은 성염색체에서 일어난다. 맞죠? 성염색체입니다. 나머지는 상염색체가 되겠죠. 2번 정자 및 난자의 형성 과정에서 감수 분열 일어납니다. 그죠? 이 N에서 N으로 가죠. 감수 분열 일어납니다. 3번 포유류의 수컷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가진다. 자, 포유류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죠. XY가 남자다. 맞는 얘기죠. 4번 조류의 수컷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한 쌍의 염색체를 갖는다. 자, 11번도요. 그냥 이지선다 문제입니다. 사지선다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나머지 뒷부분은 지문이 같죠. 똑같은 지문을 주어지고 하나는 포유류가 맞느냐 조류가 맞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둘 중에 하나 틀렸습니다. 1번, 2번 몰라도 3번, 4번이 서로 상반되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조류의 수컷은 다른 한 쌍이 아니라 같은 한 쌍 이렇게 보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어느 종돈용 수컷 돼지 집단의 이웃이 평균 체중이 6.5kg이고 이웃이 평균 체중에 대한 표현형 표준 편차는 0.4kg이었다. 이 집단에서 이웃이 평균 체중 계량을 위하여 선발된 개체들의 이웃이 평균 체중이 7.0kg이었다면 이 집단의 이웃이 평균 체중에 대한 선발 강도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선발 강도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것을 먼저 하나를 계산하고 넘어가면 자, 돼지 집단의 평균 체중은 6.5였고 그죠? 선발된 개체의 평균은 7.0이었어요. 그러니까 0.5kg가 늘었죠. 그죠? 원래는 6.5kg가 평균이었는데 선발해서 다시 그것을 측정을 해보니까 7kg였던 거예요. 그러면 7에서 6.5를 빼면 얼마만큼 늘었어요? 0.5kg만큼 늘었죠. 자, 이 식을 가지고 선발 강도에 대한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 1.25라는 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식을 보면 자, 선발 강도는 선발 차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다 거기 주어졌죠. 선발차 7.0에서 6.5를 뺀 것, 그러니까 0.5가 되겠죠. 0.5를 0.4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1.25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선발 강도 혹은 선발차는 선발 강도를 외우면 선발차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발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선발 강도 곱하기 표준 편차 한 공식을 이렇게 좌우로 분배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13번 어느 농장의 안달루시안 품종. 자, 이 안달루시안 품종 여기 체크하십니다. 이게 품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닭의 백수가 흑색 BB가 36수예요. 닭이 전체가 백수인데 그 중에 흑색이 36. 이게 무슨 소린가요? 안달루시안 품종의 우성은 흑색이란 얘기죠. BB, 그죠? 근데 회색이 섞인 것이 44수. 열성은 BB 20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닭도 이 안달루시아 품종 이외에 레그 호원종이나 일반적인 닭의 우성 모색은 흰색입니다.
일단 뭐 여기는 그 품종의 색깔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기본적인 색깔은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때 대립 유전자 B의 유전자 빈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B 있는 것만 고르면 되죠. B 있는 것만. 백색은 둘 다 B니까 그죠? 20수 그러면 요 20 다 더하면 되겠죠. 반반이니까 유전자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10과 10이 더해졌지만 여하튼 다 B니까 20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제 문제는 회색이에요. 회색은 44수죠. 44수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반반이니까 22수는 우성이고 22수는 열성일 겁니다. 이거 반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반에 대한 거, 이 B에 대한 비율 22를 가져오면 전체 B에 대한 유전자 빈도는 42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비율로 보면 0.42가 되겠죠. 나누기 100 해주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반복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반복력은 항상 유전력과 같거나 맞습니다. 반복력 항상 유전력과 같습니다. 뒤를 보면 작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뒷부분이 틀렸어요. 같거나 큽니다. 큰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한 개체에 대하여 특정 형질이 반복해서 발현되고 반복이죠. 말 그대로 특정 형질이 반복하는 것이 반복력이죠. 측정될 수 있다면 동일한 개체에 대해 측정된 기록 간의 상관관계가 형성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상관계수를 반복력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는요. 소문자, 알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 반복력이라는 뜻입니다. 3번. 반복력 값의 범위는 0 내지 1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0 내지 범위가 0 내지 1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따지면 0에서 100% 이렇게 표현 같은 얘기입니다. 반복력이 작으면 우수한 기록을 가진 개체가 다음 기록에서 우수할 가능성이 떨어진다죠. 맞는 얘기죠. 우수한 성이 다시 발현되려면 반복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면 그죠?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복력이 작으면 이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으니까요. 그러니까 3번 맞습니다. 4번 지문을 보시면 반복력이 적용되는 형질로는 산차별로 측정될 수 있는 산유량과 산자수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차별로 산유량 젖소가 처음 새끼를 낳았을 때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새끼를 낳았을 때 가장 산유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산차별로 보면 1차, 1차 산, 처음 새끼 난 거죠. 2차 산, 3차 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낮거든요. 3차 산 올라가 다시 내려가죠. 이렇게. 보통 한 5차 이 정도 갈 겁니다. 이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험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전에 시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로 어떠한 그 지문을 선택하면 답이 많았던가요? 지문이 긴 거. 이렇게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분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2번,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지문이 가장 짧죠. 이 짧은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1, 2, 3, 4번 모두 지문의 길이가 거의 같은 것이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 각 전공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데 이 지문의 길이를 놓고 보시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15번. 현행 우리나라 한우의 개량 목표로 형질이 아닌 것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우 이렇게 됐습니다. 근내 지방도
근내지방도. 어찌 보면 가격을 좌우하는 가장 최선위의 형질이 되겠죠. 그죠? 근내지방도. 얼마나 많이 지방이 침착이 고르게 잘 되어서 삼각육을 만들었느냐. 육질을 좌우하는 그런 요인, 최고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체중. 실제 체중에서 도체를 했을 때 머리, 다리, 꼬리, 내장 빼고 실질적으로 육량, 그 도체중이죠. 도체중. 이것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적을수록 육량은 많아지잖아요. 등심 단면적.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체 체형을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상관이 정상관이 될 겁니다. 등심 단면적 혹은 배 최장근 단면적 이렇게 됐습니다. 혹은 배 장근 단면적 뭐 이렇게 흔히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배 최장근 단면적의 용어를 많이 써요. 도체 등급할 때. 근데 등심 단면적도 맞는 용어거든요. 배장근 단면적 맞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용어는 같은 용어입니다. 여기에 혼동되시면 안 돼요. 내가 흔히 공부할 때 보통 교재나 그 육량 육질 등급할 때 보면 배 최장근 단면적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지금 등심 단면적을 표시했거든요. 이건 그거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문제 없죠. 유지방량 문제 있겠지요. 자, 유지방량 그러면 이 유지방량은 사실 이 한우는요. 한우는 우유를 생산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다. 왜? 송아지를 키워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게 시중에 판매될 만큼 그만큼 유량이 없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유지방량은 어차피 DNA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U일 때 계량 목표가 되는 것이죠. 아닌 것은 그러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흑색 피모를 가진 유구 앵거스종과 이 앵거스종은 흑색 피모가 우성입니다. 적색 피모를 가진 유구 쇼트호운종을 양친을 하여 교배하였더니 일대 잡종에서는 모두 흑색 피모를 가진 소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앵거스종은 흑색이었고 쇼트호운종은 적색이었습니다. 두 개체를 섞었더니 모두 흑색이 나온 경우죠. 뭘 하셔야 돼요? 소에 있어서 소입니다. 전체 통틀어서 품종의 강합. 소에 있어서 기본적인 우성은 흑색 모성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흑색입니다. 기본은. 그러니까 흑색이 우성이니까 적색이 나올 수가 없죠. 적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우회의 법칙이죠. 우수한 것만 나온 겁니다. 우회의 법칙. 이 흑색 피모를 가진 F1을 또 서로 교배시켜 생산된 2대 잡종에서는 피모색이 3대1 비율로 나왔죠. 2대에서입니다. 이 비율은 F1에서는 우회의 법칙이 적용되고 F2에서는 우회의 법칙이 적용되죠. 이것이 3대1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의 법칙이죠. 그래서 가장 멘델의 유전 법칙을 기본적인 용어로서 그냥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이것은 우열 분리의 법칙이다. 그럼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죠. 3번. 17번. DNA의 복제 모델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DNA 복제 모델. 이것은 여러분들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DNA 복제 모델 반보존적 복제 이렇게 됩니다. 반보존적 복제 이렇게 됩니다. 자, 보존적 복제는 그럼 뭐냐? 보존적 복제는요. 그냥 DNA가 예를 들어서 DNA가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럼 이 형태 틀을 가지고 그대로 이 형태를 여기에 있는
유전적인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 찍어낸 겁니다. 그것이 보존적 복제죠. 그런데 반보존적은 이게 DNA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여기서 한번 푸른 겁니다. 한번 풀어서 다시 이것을 꽈놓은 것이 반보존적이죠. 반보존적이 됩니다. 그래서 DNA 복제는 반보존적으로 되는 겁니다. 엄마 거나 아빠 거나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간헐적 복제는 제외놓고 이건 분산점 복제는 뭐냐면 분산점 복제는 요 나선 구조를 가지는 염기가 조각난 겁니다. 풀어만 놓은 게 아니라 조각을 내서 다시 결합시켜 놓은 것이 분산적 복제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세 가지의 개념은 이제 알아두시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 염기가 조각나서 다시 결합된 형태를 무슨 복제를 하냐 그러면 분산적 복제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18번 어느 종돈장에서 기르는 돼지 집단의 일당 증체량의 유전력이 0.3이고 일당 증체량의 평균 선발 강도가 10이고 자 선발 강도 또 나왔죠? 일당 증체량에 대한 표현형의 표준 편차가 30kg이라고 한다면 이 집단의 다음 세대에 기대는 유전적 개량량은 얼마인가? 자, 유전적 개량량 이것도 피해갈 수 없는 용어 정의입니다. 유전적 개량량 뭐 매년은 안 나올 수 있지만 격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적 개량량을 구하는 공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유전력 곱하기 선발차예요. 근데 유전력을 얼마로 주어졌나요? 0.3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선발차를 주어졌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어졌나요? 선발자 값을 주지 않고 선발 강도와 표현형 표준 편차 값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자 값은 수험생이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선발 강도 식을 알고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변형시켜서 하면 다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떤 값이든지. 그래서 선발자 값은 선발 강도 곱하기 표현형이니까 0.3 곱하기 10 곱하기 선발 강도 10 곱하기 30 하면 300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유전력 0.3 곱하면 9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어진 수치를 다 곱하면 유전적 개량량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가축의 모색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죠. 1번 가축의 모색과 깃털색, 피부색은 멜라닌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통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맞죠? 멜라닌. 색소잖아요. 근데 멜라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개체 멜라닌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들까요? 토끼인 경우에 뉴질랜드 화이트종은 백색이면서 눈이 빨갛죠. 그 눈이 빨간 이유는 멜라닌 색소가 없으니까 그 눈이 투명하게 안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보통 뭐 고동색 눈도 있고 까만색 눈도 있고 여러 가지 눈이 색깔이 있잖아요. 동물들도 물론 눈 색깔이 있는데 그 눈 색깔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실핏줄이 그대로 보여서 그 핏줄 색깔로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멜라닌 색소가 없을 때 결국 알비노죠. 알비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면양의 모색은 항상 백색의 다른 백색에 대하여 열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성이 아니라 우성입니다, 여러분. 면양의 색깔도 우성이에요. 왜 면양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아시아 쪽에 보면 보통 다 흰색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관령에서 뛰어놀고 있는 면양을 보면 흰색인데 유럽 쪽, 영국 쪽 이쪽으로 가면요. 뭐 프랑스 쪽도 그렇지만 섞여 있는 색깔이 있어요. 그런 면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색은 흰색이다. 흰색이 우성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답은 기본을 물어본 거죠.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축의 모색 유전은 단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복대립 유전자 또는 상위 유전자 등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맞습니다. 모색 유전은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4번 돼지는 품종에 따라 대부분 모색이 일정합니다. 이 돼지의 특징이에요. 랜드레이스 그러면 흰색이죠. 그 다음에 요크셔. 근데 원래 여러분 요크셔는요 뒤에 뭐가 붙냐면 요크셔 화이트입니다. 요크셔 화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쓸 때 대요크셔 종 이렇게 쓰죠. 뭐 혹은 요크셔 종 이렇게 씁니다. 이 앞에 라지가 붙어요. 이 대요크셔 종 이런 것은 이제 육종을 해서 크게 키웠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크셔 종인데 이 뒤에 화이트 자를 우리는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화이트가 붙었으니까 이거 신색이죠, 여러분. 이거 신색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버크셔 그러면 뭐 검은색 되죠. 제주도 돼지는 버크셔의 후손들 오랜 기간 동안 제주도에 정착하면서 제주도 돼지가 되었다 이거죠. 햄프셔는 목에 이렇게 띠가 있습니다. 흰띠 반달 가슴처럼 이 등 쪽에 이렇게 흰띠가 있어요. 20번 돼지의 산육 능력 검정 중 검정소 검정의 조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됐습니다. 산육이죠. 육량입니다. 사료 요구율 맞는 얘기죠. 자, 사료 요구율 주의해야 될 게 사료 효율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사료 요구율이 높을수록 사료 효율은 떨어진다. 등지방 두께 이것도 등지방 두께가 얇을수록 우리가 가식 부위 도체중 있잖아요. 가식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많아진다. 등심 단면적 전체 도체중의 무게를 좌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산육이니까. 그런데 복당 산자수 그러면 이 복당 산자수는 산육 능력 검정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산육이 아니죠. 이거는 그 번식에 관한 그러한 검정이죠. 번식 검정. 그래서 답은 산육이 아닌 것은 복당 산자수가 되겠습니다. 20번까지 2020년도 서울시 9급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